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2부 콘도티에레와 전쟁 비즈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1세기 무렵 중세 유럽의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상속 문제도 바뀌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본 상속에서 장자 상속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재산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차남 이하의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일을 찾아서 장원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장원은 예속돼 있던 많은 예농들이 도시로 계속 이탈을 하게 되면서 중세 장원제는 서서히 해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반대급부로 도시들은 번영을 누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시로 간 예농들은 임금 노동자 계층을 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어떻게 보면 빈민층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원에 비해서 그런 규제나 제약이 상당히 좀 없는 동네가 또 도시예요. 그래서 당시 도시로 이주했던 예농들은 어떤 이제 말을 했냐면은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시의 삶이라는 것이 예농들 입장에선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저것도 처참하긴 하죠. 하여튼 이제 임금 노동자 계층을 구성을 했던 예농들은 농업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뭘로 전환하기 시작하냐면은 상업이나 수공업 방면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도시들은 이런 상업이나 공업을 기반으로 번영을 누렸고요. 특히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 이들은 점차 독립을 꾀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후나 왕들이 힘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또 이 동네가. 자,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대표적으로 뭐 밀라노, 피렌체,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 등 이런 도시들은 점차 도시 국가들을 추구를 하면서 본래 자신들을 통치했던 왕과 제후들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도시 국가들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를 했죠. 또 이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원래 이제 상관들이었던 왕이나 제후들도요, 이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독립하는 것을 순순히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예속 관계가 조금 느슨했다고는 하지만 여기가 그동안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둘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말 그대로 노다지였거든요. 그 노다지 금싸라기 땅을 갖다가 누가 그거 쉽게 독립을 시키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도시 국가들의 독립을 제압할 목적으로 왕과 제후들은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 국가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제후들이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워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민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 내 상공업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군사 복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장사하고 또 이제 공방이 들어가서 물건 제작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군사 복무하고 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이게 가서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그렇게 군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독립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왕과 제후들이 파견한 군대는 프로 기사들이에요. 그 프로 기사들에 맞서 싸워가지고 이 민병대가 얼마나 또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제 펜 때 자꾸 불리던 상인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공방이 틀어박혀가지고 물건만 만들고 있던 그런 장인들이지 군사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걔 중에는 저처럼 배 나오고 띵띵한 아저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육질 몸짱에 밥 먹고 그냥 군사훈련만 받았던 프로 기사들을 상대로 얼마나 또 이기냐 이거죠. 그래서 점차 도시 내의 민병대 조직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완성되는 시점은 대략 한 15세기이긴 한데, 일단 그 완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약간 좀 시간을 뒤로 돌려서 14세기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14세기 무렵이 되면요, 도시 국가들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도시 내부에서 갈등이 상당히 또 많이 양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도시에 있었던 주요 계층들, 바로 이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이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업 길드, 수공업 길드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길드라는 표현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길드가 사실은 여기서 어원이 나온 건데, 자, 그런데 이 상업 길드와 수공업 길드 중에서 도시의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상업 길드였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공업 길드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만들어서 원가에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실 그렇게 팍팍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꾸준히 벌 수는 있는데, 진짜 크게 벌기는 좀 힘든 직종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상업 길드 같은 경우는 안 팔릴 땐 더럽게 안 팔리겠는데, 하여튼 대박만 치면은 원가의 몇 배의 이익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를 좀 빨리 축적했던 상업 길드가 도시 운영의 중핵으로 점차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시 내에서는 상업 길드와 수공업 길드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수공업 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업 길드처럼 정치 조직화되는 데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주도하는 것이 상업 길드가 되다 보니까 수공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수공업 길드는 14세기 무렵에 이르러서 그 구조상 심각한 문제를 하나 또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당시 수공업자들이 겪었던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수공업자들의 그런 계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도제가 있어요. 어프렌티스라고 불리는 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직인, 저니맨이라고 불리는 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여러분들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를 마스터했다. 그 표현도 여기서 나온 건데, 마스터라고 불리는 장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 직인, 장인, 요 체제고, 당연히 요거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제는 많지만 직인의 숫자는 적고 장인의 숫자는 정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직인들이 장인이 되는 것이 이제 꿈인데, 장인이 되면 자기만의 작업장을 하나 이제 소유하게 되고, 그 밑에 휘하에 직인과 도제들을 거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장인, 마스터가 되는 게 꿈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마스터피스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장인 자격 시험 작품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들이 겪었던 문제가 뭐였냐? 이미 11세기 무렵부터 중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으로도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14세기쯤이 되면은 농업 생산력이 안정화로 이제 되면서 유럽 전체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패스트가 돌게 되고 100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다시 급감을 하죠. 하여튼 딱 이 14세기가 인구가 폭증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는 거죠. 특히 도시 내에서는 수공업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은, 수공업자들의 숫자는 늘어난 데에 비해서 작업장을 소유할 수 있는 장인들은 또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인들이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마치 요즘 대한민국의 취업 현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조가 나오게 된 건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직인들이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실력만 가지고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밖에 없냐, 이제 남은 게 장인들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뭐 그런 정도의 사이,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장인이 되는 것은. 자, 그래서 장인이 되지 못하고 만년 직인에 머물게 되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불만이 폭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인이 되지 못했던 직인들의 불만은 종종 폭동과 반란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세 도시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동안 왕과 제후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응해서 서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상공업자들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협력 체제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업 길드가 도시의 중익을 차지하게 되면서 수공업자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플러스 알파로 바로 이 장인 자격 취득 문제 때문에 수공업자들은 이래저래 불만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에 휩싸여 있던 수공업자들이 수시로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언제나 항상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만 하는 도시 국가들 입장에서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부 분열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시 내에 형성된 정치 파벌들은 서로를 정말 경멸하게 돼요. 이제 서로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난 널 도저히 못 믿겠어.
나는 그럼 너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서 도시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상업길드 입장에서는 수공업길드 출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서 도시의 성벽을 지킨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쟤들이 저 무기를 가지고서 갑자기 반란을 일으킬지 뭐라 할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수공업길드는 수공업길드로 상업길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거죠. 저것들이 도시 공급을 횡령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죠? 방산비리를 저지르는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니들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 못 믿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군대를 갖다가 해산시킬 것이냐? 그건 또 안 되잖아요. 도시를 지켜야지만이 왕과 제후들의 탄압으로부터 끝까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점차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자. 서로 서로 군사 복무를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제3자한테 이거를 갖다 외주를 주자 이거예요. 즉 외국인에게 군사적 임무를 맡기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용병제라는 거예요. 자, 용병제가 형성된 배경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첫째, 일단 이 도시가 제후나 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그 강력한 군사력을 본래는 이제 민병대를 조직해서 해결을 했다는 거. 세 번째, 그런데 이 민병대는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입장에서 장기간 유지하기 힘든 조직이었다는 거. 네 번째, 또 민병대의 훈련 수준이나 전투 기량이 프로 기사들에 미달했다는 거. 다섯 번째, 도시 내의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 사이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이 민병대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거.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자. 차라리 외주를 줘가지고 외국인들을 고용을 해서 용병 형식으로 도시 방위 임무를 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 사람들이 오랜 갈등 끝에 용병제라는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용병이란 것도 역시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었어요. 용병들은 대체로 계약제로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또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서 떠나야 돼요. 그런 계약직 근로자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 기분을 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이런 계약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병들은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음번에 또 어디로 가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마련을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 용병들 새로운 일거리를 못 찾았다. 얘네들이 강도대로 돌변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무기도 들고 있겠다. 군사 조직도 갖고 있겠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 강도대하고 용병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 용병들이 갑자기 강도대로 돌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더군다나 용병들은 거대한 군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보급품 조달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탈을 감행하는 짓도 서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용병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쟁 당시에 고용되었던 프랑스군 용병 대장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약탈을 많이 하냐, 당신들. 사실 뭐 약탈은 프랑스군, 영국군 할 것 없이 양쪽 다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군의 한 늙은 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프랑스군의 한 늙은 대장은 군인들의 약탈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이렇게 펼쳤다. 만일 주군인 국왕이 우리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급료를 지불할 수 있다면 그가 어떤 일을 시키든 우리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전장 부근의 주민들에게 징발이나 약탈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용주들이 제때에 보급을 해주기만 한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약탈 안 한다 이거죠. 자, 그럼 고용주들은 뭐 보급을 제때에 안 해주는 것이 심심해서 그런 거냐? 일부러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죠. 중세시대에
교통망 수준,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급을 한꺼번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물량 동원 수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그러나 다른 사정이 있거나 잘못된 조언을 들어서 국왕이 우리에게 식량과 급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복한 자들과 적군에게서 식량과 돈을 얻어낼 수밖에 없다. 물론 최대한 합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다. 즉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말로 해서 말로 할 수 있으면은 말로 끝내는 거고, 만약에 말로 안 될 것 같으면은 힘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약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군대가 가졌던 고질적인 문제였고, 특히나 고용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던 용병들은 더더욱 이제 이런 문제에 많이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병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좋게 봐주면 용병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언제 도적들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기 무렵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내에서는요, 하여튼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용병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용병은 하나의 좋은 비즈니스로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저거 블루오션 시장이 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지체 높은 귀족 가문들도요, 처지가 좀 비슷했는데, 재산 상속이 주로 장남한테 가다 보니까 차남 이하들한테는 재산 상속이 그렇게 많이는 안 가요. 물론 그냥 큰형님 집에 얹혀 살면서 조용히 사는 방법도 있어요. 혹은 수도사가 돼가지고 차라리 성직자의 길을 걷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 차남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좀 야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망에 불타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성공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선호되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자신이 그나마 이제 상속받았던 유산, 사실 땅은 거의 받지는 못하는데 돈은 그래도 좀 받기는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물려받았던 폐물이며 그런 돈들을 갖다가 다 처분을 해가지고, 또 귀족이니까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맥들을 동원해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용병단을 꾸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병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콘도티에레, 좀 약간 어려운 용어죠. 일명 이제 용병대장이라고 불려요. 이 콘도티에라라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콘도티에레들은 싼것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대개 다 이제 신분이 좀 있는 귀족들 출신들이고, 사실 이 콘도티에레들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귀족 출신들은 정확하게는 이제 오너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운영 있잖아요. 실질적인 CEO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이 따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전문 기사 출신들을 갖다 이제 뽑아가지고 그걸 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콘도티에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들은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용병의 무익함을 역설한 것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르네상스기의 위대한 역사가였던 프란시스코 귀치아르디니,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하지 않은 인물인데, 또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이 귀치아르디니를 빼놓고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인물들도 뭐라고 이제 평가하냐면은, 한결같이 콘도티에레들은 전쟁을 피에 물든 심각한 무언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콘도티에레들은 전쟁을 게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따라서 콘도티에레들의 전투 방식은요, 유혈이 낭자하지도 않았으며 그 폭력성이나 잔인성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콘도티에레들 자체가 되게 기사 출신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전투 방식 역시 중세 기사들의 전투 방식하고 상당히 유사했어요. 그래서 콘도티에레들은 군사적 임무가 허용하는 한 자비를 또 베풀었다는 거죠. 이게 또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콘도티에레들이 선호했던 것은 적의 수급을 치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적군을 많이 죽였냐,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속한금, 속한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전략 목표였다는 거예요. 최대한 적군을 포로로 많이 잡은 다음에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그게 바로 이제 속한금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풀려난 적군은 다시 또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쟁이 또 지속되는 거니까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계약은 연장될 테고 다시 또 적군을 포로를 잡아서 속한금을 받고 풀어주게 되면은 이게 계약은 계약대로 연장되고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생기고 굉장히 여러모로 유익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장기 지속화시킬 목적으로 포로를 잡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도티에르들끼리 싸우게 되면 의도적으로 전사자가 적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전쟁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콘도티레들이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거 뭔가 좀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이 문제가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북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콘도티레들을 저런 식으로 내비두면은 나중에 우리한테 손해가 막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치아가 굉장히 선구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베네치아를 비롯한 몇몇 도시국가들은 바로 이 콘도티레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베네치아를 비롯했던 도시국가들이 이 콘도티에레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